책장사의 마법, 소리로 된 이 세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칭기스칸의 후예들 기획에서는 오랜만에 번외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는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원정 이후의 이야기로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원정만 하면 4회, 수부타이와 제베의 서방원정까지 하면은 7회 동안 다룬 서방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간소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번외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번외편이 가지는 의의는 우리가 서방원정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정복자, 침략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봤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심대한 영향을 준 전쟁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유럽 문명의 피해자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는 일부 정확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왜곡된 것도 있으면서 또 이 사람들이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참사가 또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현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심상지리적인 관점에 의거하면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지리적인 관점에 의거하면은 극동지역, 만주나 한반도 지역까지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유럽 문명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최초로 유럽 문명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무자비한 싸움을 최초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유럽 문명 전체를 위협하려고 했던 이 전쟁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지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몽골군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거는 아마 몽골군이 공격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항복을 제안했던 그런 사신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몽골군은 상대 세력을 공격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공격할 넓은 구역, 한 덩어리의 구역 전체에 대해서 항복을 제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권이 자기들에게 굴복을 하면은 모든 재산과 물자의 약 10%를 몽골의 조공으로 바치는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들였었는데요. 이런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몽골군의 군사적인 실력이 중세 최강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공으로 바치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를 통해서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럽 문명이 어리석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문명에 굴종하고 굴복한다는 거는 중세나 근대까지는 지배층이 자기의 기득권을 완전히 무책임하게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고, 현대에 와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나 인민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 자기들의 자연권을 완전히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자신과 자기 세력의 자존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몽골군의 항복 제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 몽골군이 조건으로 내민 이 10%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수치였다는데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는 중세 유럽의 종교적인 전통 때문인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11조라는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기의 초대교회로부터 근대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근대쯤 돼서 유럽 전역에서 이 11조 제도가 광범위하게 폐지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몽골 제국이 제안한 10%에 대해서 당대 교회와 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교회로부터 명분을 얻고 있었던 이런 세속군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몽골군이 우리의 11조 전통을 모르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돌이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몽골의 항복 제의를 거부하고 자존하려고 했던 유럽 문명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몽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묘사한 당대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당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종족. 피난민은 유럽 전역에 몽골군에 대한 정보를 퍼뜨렸다. 이것은 영국 하트퍼디저 세인트 올번스에 자리 잡은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수사 매튜 페리스가 기록한 연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40년에 페리스는 몽골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서유럽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그들을 엄청난 때를 이루어 밀려오는 혐오스러운 사탄의 종족이며 타르타로스에서 풀려난 악마들 같다 고 묘사했다. 이어 그는 부정확하게 그들은 고향의 산들 사이에 흐르는 타타르강 출신이기 때문에 타타르라고 부른다 고 기록했다. 타르타로스는 지옥을 가리키는 그리스 말로 하데스 밑의 가장 낮은 동굴이다. 이곳은 타이탄이 신들 사이의 전쟁을 일으킨 뒤 저주를 받아 내려간 곳이기도 하다. 페리스는 몽골군이 동쪽 나라들을 파괴하여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사륙한다고 썼다. 이어 그는 이 침략자들의 잔혹행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숲에 불을 지르고 성을 무너뜨리고 포도밭을 파헤치고 밭을 짓밟고 시민과 농부를 죽였다. 혹시나 목숨을 애걸하는 사람을 살려줄 경우에는 가장 비천한 노예 취급을 하여 맨 앞에 나가 자신의 동족과 싸우게 했다. 그들이 싸우는 척만 하거나 동족들에게 달아나라고 주의를 주면 그들 뒤로 가서 베어버렸다. 그러나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도 아무런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 야만인들은 포로를 말처럼 학대했다. 매슈 페리스는 처음에는 몽골 침략자들에게 경악하는 것 같더니 차츰 병적 흥분 상태에 가까운 혐오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비인간적이며 본성이 짐승 같다.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들은 피를 찾아 마른 목을 적시고 개와 사람의 살을 찢어먹는다. 페리스는 경멸감에 가득한 목소리로 신랄한 말을 쏟아놓다가 드디어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내놓는다. 이들은 황소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쇠창으로 무장했다. 키는 작고 땅딸막하지만 힘은 세다. 싸움에서는 무적이며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등에는 갑옷을 두르지 않았지만 앞은 보호한다. 가축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며 이것을 맛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크고 힘센 말은 잎, 심지어 나무까지 먹는다. 이들은 키가 작아 등자 대신 3단짜리 층계를 이용해 말에 오른다. 그의 묘사의 다른 부분에는 진실한 알맹이와 묘한 오해가 섞여 있다. 이들은 인간의 법을 모르고 자비를 모른다. 사자나 곰보다 더 잔인하다. 이들은 10에서 12명마다 황소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배를 타거나 헤엄을 치는데도 능숙하여 아무리 크고 빠른 강이라 해도 문제없이 금방 건너버린다. 이들은 피가 없으면 흙탕물이라도 개걸스럽게 마신다. 앞서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몽골군을 타타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리스어로 지옥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옥을 뜻하는 타르타로스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몽골군과 접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타타르 출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을 겁니다. 타타르가 몽골군에서도 상당히 다수 부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접하게 됐을 텐데요. 아마 타타르라는 이 명칭을 듣고 유럽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게 이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고
의미적으로도 나름대로의 연계가 있는 타르타로스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몽골 군 자체를 타타르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문명이나 러시아 문명에서 타타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몽골 제국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몽골군의 잔혹행위들은 사실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더욱 숙연해지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포로를 앞세워가지고 화살바지로 쓰거나 공성전에서 최전방 부대를 맡기고 이런 비인도적인 포로에 대한 처우를 했었습니다. 이 포로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인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식사도 제대로 배급을 안 하면서 포로를 끌고 가서 수만 명이 아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더더욱이 이 중세기 때문에 이 포로라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바지로 쓰고 화살바지 역할을 하고 살아남아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이 정말 극도로 강화가 돼서 몽골군이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경험과 감정적인 울분이 뒤섞인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여기서 말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주 문명의 인간일 겁니다. 정주민의 도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주민의 생산 같은 경우는 농업 혹은 상업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활동 자체는 생산활동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과 협조를 하고 혹은 아예 다른 문명이나 다른 세력과도 유통이나 무역을 통해서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 같은 경우는 권역이 상대적으로 정주 문명보다 뚜렷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축을 치고 그 가축을 서로 빼앗고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그들의 삶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서로 시비가 붙을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업이나 생존 자체가 전쟁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한 세력과의 관계도 건설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인 경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향들 때문에 막상 전쟁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정주 문명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잔혹성도 크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몽골군이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이다 이런 해석은 한편으로는 정주 문명과 유목 문명의 차이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서 몽골군이 우수한 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몽골군은 도하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서 늦가을이나 겨울을 기해서 강이 얼어붙었을 때를 주로 노렸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강을 건너게 되더라도 안낭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도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몽골군도 도저히 사람이 안낭을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살이 아주 센 강을 건널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강을 건넜을 때 몽골군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몽골비사에도 표현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몽골비사의 109절인데요. 그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토간 보우르즈에서 이동하여 킬코강에 이르러 뗏목을 묶어 건넌 뒤. 이 부분은 칭기스칸이 되기 이전의 테무친이 자무카와 함께 메르키트를 정벌하러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 몽골군이 뗏목을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 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매슈 페리스가 기록한 거는 확실한 근거를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몽골군이 가축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드라큘라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몽골군도 나름대로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비상 상황 시에 말의 정맥에 상처를 살짝 내가지고 피를 마심으로써 허기를 달랬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몽골군에게는 나름의 삶의 전략이었고 필요해서 나온 식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적개심을 담아서 말한 것 중에서 몽골군의 말이 잎이나 나뭇가지
온갖 투박한 음식을 다 섭취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들이 가진 말이 생존력이 강하고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고, 또 몽골군이 흙탕물까지도 마셨다는 것, 이것도 그들의 생존력과 적응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공을 계속해서 받던 유럽 문명이 크게 흔들리게 된 계기로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함락된 그 사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기도 했고, 이때 키예프 함락으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은 피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면서 서유럽에서도 이 몽골군에 대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수사인 매슈 페리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몽골군이 번개의 힘으로 기독교의 영토에 진입하여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학살을 자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개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현대 전격전의 시초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차 군단에 의해서 빠르게 적진에 침투 기습하는 거를 전격전의 개념으로 창시를 했었는데 독일 말로 블리츠 크리크죠. 예, 이런 전투 개념이 몽골군에게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독일군의 전통에서 몽골군의 전략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정자전법에 의한 함포 사격이 과거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상대로 전개했던 하객진영에 의한 함포 사격에서 따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패자가 당시의 승자로부터 전략적인 교훈을 얻어서 자신들의 전법을 발전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몽골의 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패자였던 유럽 문명이 몽골의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레그니차 전투에서 헨리크 2세가 패배한 거를 유럽 세계에서는 나름대로의 순교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헨리크 2세가 폴란드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서유럽을 향해서 올 줄 알았는데 몽골군이 남쪽의 헝가리로 진로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이게 서유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크 2세가 전사한 자리에 베네딕투스 수도원을 건립을 하게 되고, 이게 프로이센 시절에 와서는 군사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군사학교에서 몽골군의 레그니차 전투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독일군의 아주 오랜 전통이 몽골군의 빠른 기동과 기습에서 나왔고, 이런 게 독일의 전격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인과가 있는 얘기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문명이 키예프 함락 이후에 굉장히 잠재적인 공포에 떨었다가 단순히 흔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혼돈에 휩싸이게 된 계기가 바로 사요강 전투 이후였습니다. 1241년 부활절 기간에 헝가리 왕 벨라 4세가 사요강에서 참패하고 그 벨라 4세와 잔당을 추격해서 몽골군이 아드리아의 인근 지방까지 초토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문명의 큰 축인 이탈리아 반도까지 위협을 당한다는 데서 상당한 당대의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방에서는 어떤 관점과 견해를 가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1년에 몽골군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몇 달 뒤인 10월 6일 일요일에 일식이 일어나 해가 사라지자 유럽의 불안은 공황으로 바뀌었다. 유럽인은 성스러운 주일에 일어난 일식을 앞으로 몽골군의 손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공격자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공황은 더 심각해졌다. 널리 유포되었지만 사실은 그릇된 정보로 가득한 한 편지에서 어떤 성직자는 보르도의 대주교에게 몽골군이 지옥에서 온 식인종으로 전투가 끝난 뒤에는 시체를 먹고 뼈를 남기는데 콘도르조차 그 뼈는 천하다고 쪼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몽골군이 불가리아인
러시아인, 헝가리인, 독일인, 폴란드인에 잇따라 승리를 거두자 극심한 불안이 유럽인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매슈 페리스가 탄식했듯이 유럽인들은 이들의 언어를 몰랐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접근할 방도가 없었으며 그들 역시 우리와 접촉하려 들지 않았다. 양쪽을 다 아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관습이나 성격을 알 수도 없었다.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성직자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타타르라는 말은 그들의 귀에 다시스와 비슷하게 들렸는데 성경에서 그 왕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물을 바칠 것이다. 성직자들은 공물을 바친다는 말을 보고 다시스의 왕을 아기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가져온 동방의 새 왕들,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른다. 동방의 새 왕들과 연결시켰다. 그러자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을 몽골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손에 잡히는 듯 했다. 1164년 원정에서 돌아온 독일 십자군은 새 왕의 뼈라며 유물을 가져왔다. 1181년 독일인은 이 유해를 담을 정교한 황금 에나멜 성고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성고람은 쾰른에 새로 지은 웅장한 성당에 안치될 예정이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되짚어보다가 결국 십자군이 성스러운 유물을 훔쳐온 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타타르인이 조상의 뼈를 되찾으러 유럽을 침공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럴 경우 몽골군은 목적지인 쾰른으로 가기 위해 유럽의 심장부를 가로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몽골군은 헝가리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발칸 제국을 향해 내려갔기 때문에 쾰른과는 멀어졌다. 그것을 본 성직자들은 이제 침략군이 바빌론 유수 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페르시아 위를 흐르는 강 때문에 그대로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연대기 기록자들은 1241년이라는 해가 유대교 달력의 5000년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메시아가 오거나 다윗왕이 다시 나타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매슈 페리스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군이 헤브라이어를 하지도 않고 율법을 내세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성경의 이야기와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달리 더 나은 설명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페리스는 곧 몽골인과 유대인 사이의 연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고 여기서 더 나아가 모세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 사이의 유사성까지 찾으려 했다. 그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사라진 헤브라이 부족일 수도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 유대인 무리는 반항심 때문에 사악한 생각에 빠져 이상한 잡신들과 미지의 관습을 따랐다. 그래서 하느님이 복수를 하는 바람에 이들은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과 언어는 혼란을 겪었고 결국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야생 짐승처럼 생활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극도로 사악함 때문에 죄 없는 자기들이 몽골인의 진노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리스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따르면 유럽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비밀 장소에서 총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이 우리 민족 앞에 온 세상을 무릎 꿇리려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전에 당한 고통이 심할수록 또 그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얻을 명예도 크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귀중한 선물을 들고 나가 몽골군을 환영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열어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옥수수, 포도주, 무기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은 검, 단검, 갑옷을 파는 곳을 찾아다니며 모두 사들인 뒤 자신들의 반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유대인의 은밀한 배반과
놀라운 기만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은 즉시 사형집행관들의 손에 넘겨져 영원히 수감되거나 그들 자신의 검으로 죽임을 당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터무니없기 짝이 없고 증거도 전혀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 유럽인은 자신들의 문명의 경계를 위협하는 몽골군을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국내의 적이라고 상상하는 유대인은 제압할 수 있었다. 요크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도시마다 성난 기독교 군중이 유대인 거주구역을 공격했다. 기독교인은 몽골군이 원정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방법으로 유대인을 벌주려 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간신히 도시를 빠져나온 유대인은 피난처를 찾아 떠돌았지만 어디를 가나 더 심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피난민 가운데 유대인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는 유대인에게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남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상징물을 달라고 명령했다. 앞서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몽골군의 침공의 이유를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인간 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어떻게든 간에 어떤 현상의 인과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인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아주 좁은 영역이나 좁은 관점에서 이런 인과를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인 태만 때문에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제가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굉장한 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성직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타르인, 즉 몽골인이 십자군 원정에서 빼앗긴 조상의 뼈를 찾으러 왔다. 이 조상의 뼈가 쾰른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몽골군이 독일에 있는 쾰른으로 향하지 않고 헝가리 그리고 남쪽의 발칸반도 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 이론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인들은 사실 바빌론 유수 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그런 유대인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메슈페레스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상황에서 지적인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논리를 끌어다가 맞추는 그런 경광부회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 유대인 무리는 반항심 때문에 사악한 생각에 빠져 이상한 잡신들과 미지의 관습을 따랐다. 그래서 하느님이 복수를 하는 바람에 이들은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과 언어는 혼란을 겪었고 결국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야생 짐승처럼 생활하게 되었다. 몽골인들은 유대인의 극도로 사악함 때문에 죄 없는 자신들이 몽골인들의 진노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 이런 이상한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 혐오와 차별이 시작되게 됩니다. 유대인 혐오가 고대로부터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세 때 다시 한번 이게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외부자 혹은 뚜렷하게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무명의 기득권층은 미지의 것이나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한 혐오를 타자나 외부인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잘 묘사되어 있고 우리의 역사에서는 일본의 관동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그 소요 상태의 원인과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물으면서 조선인들을 막 학살했던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압할 수 없는 강자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자연현상 대신에 제압할 수 있는 약자한테 원인을 돌리는 그런 비겁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침입, 그거에 이은 유럽인들의 유대인 박해 이런 것들은 실체나 현상 자체를 정말 똑바로 보고 과학적인 방법, 인문학적인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을 해서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자기들이 익숙한 것만 동원해서 어떤 현상을 해석하려고 함으로써 실체 자체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왜곡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대의 사람이고 고대, 중세, 근대에 걸쳐서 이런 악의 전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악의 전통을 경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대한 참사를 부른 거는 몽골군의 침략이겠죠. 몽골군은 단순하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문명 자체를 파괴한 이런 잘못 외에도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 자체가 얼마나 채산성이 큰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해인 1242년 초 몇 달 동안 몽골군은 서유럽으로부터 러시아의 근거지로 물러났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전리품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몽골군이 무찌른 군대의 보급품은 형편없었다. 몽골군이 약탈해간 가장 귀중한 자산은 헝가리 왕의 야영지 천막과 가구였다. 바투는 볼가 강변의 전진기지에서 이것들을 활용했다. 물자는 부족했지만 작센의 광부, 석유와 통역 등 다양한 기술자들을 발견했다. 베오그라드와 발칸 제국 주변을 침략했을 때는 프랑스인들을 포로로 잡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도 파리에 금세 공장이 있었다. 몽골 장교들은 유럽 침공의 물질적인 성과에 실망하여 원정에 약간이라도 이익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마음에 크림반도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 몽골군은 물자를 가져가는 대신 유럽에서 잡은 포로를 다수 넘겨주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특히 젊은 포로들을 데려가 지중해 근방에서 노예로 팔았다. 이렇게 해서 몽골인과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상인들 사이의 거래가 시작되었고 이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흑해의 교역 거점들을 세웠다. 이탈리아인은 몽골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슬라브인을 지중해 시장에 팔 권리를 얻었다. 전쟁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은 인권이나 인도를 완전히 저버린다는 그런 점일 겁니다. 몽골군은 유럽 지역이 생각보다 털어먹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질적인 재화를 제외한 가장 큰 자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력,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되게 되죠. 이런 인적 자원을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서 지중해 시장에 막 팔아먹게 됩니다. 앞서 포로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쟁에서 이 포로에 대한 처우가 확립된 거는 현대에 와서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중세까지는 정말 많은 포로들이 전쟁 이후에 팔려나갔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납치돼서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갔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몽골군이 이렇게 팔아먹은 노예들이 나중에 몽골군에게 역습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식의 역습인지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 노예들이 역습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몽골군의 서방원정의 짙은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원정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논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서방 침공과 세계사의 탄생. 지금까지 몽골 제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다. 통치 영역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지만 전랑과 정복의 시대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다. 대외 원정의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문화재가 소실되고 약탈이 자행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몽골 제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거대 제국의 역사적 역할에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몽골 제국의 출현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역사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라시아 세계는 몽골 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재조정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 제국의 흥망과 성쇠는 세계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으며 제국의 출현은 진정한 세계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몽골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이전 동서세계는 각각 별개로 움직여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 한나라와 당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모두는 후대 역사가들이 붙여준 세계 제국이었다는 명성과는 달리 각 지역의 맹주에 불과했다. 물론 유럽에서, 서아시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한나라와 당나라 사람들이 상정한 세계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극히 편협한 세계였다. 이러한 지역적 가름을 걷어낸 주역이 주변 문명들이 야만인으로 규정하며 폄하했던 몽골인들이다. 확실히 몽골인들은 세계를 경영한 진정한 맹주였다. 이는 그 이전 제국과 몽골 제국에서 편찬된 역사서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4세기 초 이란 지역의 몽골 정권인 훌레구 울루스, 즉 일칸국의 재상을 역임한 라시드 아딘에 의해 집사라는 방대한 역사책이 집필되었다. 이 책은 제국을 통치했던 역대 군주들의 과업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중국, 아랍, 투르크, 심지어 인도와 유럽, 유태인의 역사까지 망라한 세계인의 역사이다. 인류는 그때까지 이처럼 방대한 역사서를 접해보지 못했다.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도,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기껏해야 자기 주변의 이민족 역사를 다루었던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집사를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몽골인들은 새로운 세계사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변화의 씨앗은 몽골 시대에 이어지는 15세기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15세기는 서구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시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양인들에 의하여 촉발된 바다의 시대는 중앙아시아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선박의 수송 능력은 낙타에 화물을 싣고 사막을 오가던 상행이를 거의 원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신대륙 발견으로 상징되는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서구의 우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동서교역의 패턴을 일변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과장하면 세계는 그 후 내륙국가의 번영의 시대에서 해상국가 패권의 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 세계가 해상으로 진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의 대륙, 즉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이 왜 서구와 달리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 내륙으로 눈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후 세계사의 분기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서구인들이 바다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몽골 제국과 그 개순국가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로 개척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아시아 나라들, 즉 명, 청, 오스만 제국은 내륙지향적이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명나라의 정화 제독과 콜럼부스의 항해는 모두 몽골의 유산을 상속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계승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한 차이가 당시 유럽과 중국의 항해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륙과 해양을 바라보는 중국과 유럽인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인에게 해양 진출은 새로운 부의 창출을 보증했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더 긴박한 것은 내륙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 문제, 즉 유럽이 해양 지향적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내륙 지향적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몽골 지배의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말 우연히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서유럽과 그 지배를 받은 유라시아의 내륙 국가, 즉
명, 청,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바다에 대한 인식의 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구인이 바다로 진출하여 통상무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유라시아 전역을 거대한 통상권으로 일체화시키고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킨 몽골 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 제국의 출현은 유럽의 근대를 여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지구적 범위에서 통상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이른바 근대인데 그 기원을 두고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자들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년 세계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으로 알려진 대항해 시대는 그 전대, 즉 몽골의 시대에 대여행의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세계를 하나로 묶은 몽골인이 근대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의 글을 요약하면 결국에 세계라는 관념 자체를 처음으로 창조했던 게 몽골군이 감행했던 대여행이고 이 여행으로 인해서 동서양이 모두 세계라는 관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외부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서양의 경우에는 더욱더 집단적으로 이 세계라는 경험,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과학적인 추정을,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적인 역사의식을 창출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라시다튼의 집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아랍세계, 그리고 유럽세계까지 총망라한 세계의 역사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세계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 세계라는 인식을 역사로서 확장함으로써 근대 정신이 창출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강성했다가 해체하고 그런 일대 혼란기를 유라시아에서 겪는 동안에 그런 불안정한 교역로를 활용할 수 없었던 유럽이 바다로 뻗어나가게 되고 그런 해양 진출이 유럽 열강들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세계사적인 맥락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골군의 서방 원정은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사라는 역사적인 인식, 유럽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도 변화시킨 그런 세계사에 있어서 총체적 변화의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송인데 생각보다는 길어졌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괜히 흥분해가지고 길어졌는데 다음 본편부터는 오고타이칸의 사망 이후에 이 몽골 제국의 판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큼직큼직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